장터 모퉁이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고아를, 데려다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시아버지를 늙어 쓸모가 없다고 집에서 쫓아냈는데 마당에 먹을 것을 가져다 놓았다는 사실에 며느리 순이는 무릎을 꿇었다. 첫 번째 마당, 아버지의 회상.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눈이 왔다. 나는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을 바라보며 올해는 추위가 길게 가겠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뼈로 날씨를 느끼게 된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해지고 새벽이면 이유도 없이 눈이 떠진다. 어쩌면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추위를 타는 것인지도 몰랐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였다. 밥상에서 내 자리가 조금씩 구석으로 밀려났다. 손자들이 어릴 때는 윗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먼저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밥그릇은 자연스레 한쪽 귀퉁이에 놓였다. 아들 내외가 마주 앉고 손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나는 늘 마지막이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다.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나를 불편해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내가 부엌 근처에 가면 어깨가 굳어지는 게 느껴졌다. 그 느낌을 늙은 사람이 나는 안다. 설명할 수 없어도 내가 나타나면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도 안다. 아마 내가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나는 벌써 잊어먹어서 그 일이 전생쯤 어딘가에서 벌어진 일 같은데 며느리는 아닌가 보다. 나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기침도 참고 발소리도 줄이고 웃음소리도 낮추었다. 그래도 나는 이 집이 내 집이라고 믿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었다. 이 집은 내가 선친과 함께 지은 집이었다. 두 번째 마당, 집짓기. 내가 20살 되던 해 아버지께서 이제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산에서 나무를 골라오셨다. 아버지와 나는 틈틈이 나무를 다듬고 기둥을 세웠다. 기둥을 세운 다음 지붕 위에 석가래를 얹었다. 아버지는 나무 다루는 솜씨가 참 좋으셨는데 그 손이 참 크고 거칠었다. 나는 그 큰 손 옆에서 작은 손으로 나무를 받치고 못을 받고 진흙을 이겼다. 집이 완성되던 날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셨다. 이 집에서 잘 살아라. 내 자식이 이 집에서 자라거들랑. 이 집이 누구 손으로 지어졌는지 알게 해라. 그 말씀이 이제야 마음에 밟혔다. 선치는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하셨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내 손때가 베고 아버지 손때가 베어있는 집이었다. 이 집을 나서는 날밤 내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이를 악문 것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선친께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마당, 아내의 죽음. 아내는 흉년이 들던 해 같다. 그 흉년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이다. 봄부터 비가 오지 않았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보리는 이삭도 제대로 맺지 못했다. 가을에는 아예 거둘 것이 없었다. 당연히 고가 나는 텅텅 비었다. 마을에서 먼저 어린아이들이 쓰러졌고 그 다음은 노인들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먼저 먹으라고 했다. 아내는 나에게 먼저 먹으라고 했다.
아들에게 먼저 먹이자고 했다. 그렇게 서로 양보하다 보면 남은 것이 없었다. 아내는 보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끼니를 못 챙겼다. 나는 몰랐다. 아내가 얼마나 굶고 있는지. 아내는 내 앞에서 언제나 괜찮은 척을 했다. 나는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당신이나 드세요. 그 말을 나는 믿었다.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늦가을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일어나지 못했다. 손발이 차가웠다.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내는 그렇게 갔다.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고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내 나이 36이었다. 아들은 그때 12살이었다. 어미가 없어진 것을 알면서도 울지 않았다. 아이의 울지 않는 얼굴이 더 무서웠다. 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았다. 다시 장가들 생각은 없었다. 아내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고 싶지 않았다. 네 번째 마당, 장터의 순이. 흉년이 끝난 이듬해 봄, 장터에서 그 아이를 만났다. 보릿고개가 지났어도 장터는 어수선했다. 떠돌이가 많았다.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고향을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 장터 어귀에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그날 아들과 함께 장을 보러 나왔다가 저작거리 모퉁이에서 그 아이를 보았다. 10살도 채 안 되어 보였다. 얼굴에 때가 두껍게 앉아 있었고 입고 있는 것은 옷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헝겊조각이었다. 아이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힐끗 보았다가 코를 막았다. 나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 그러다 몇 걸음을 가다가 멈추었다. 이유를 모르겠다. 먹을 것을 아들과 나에게 양보하고 이 세상을 조용히 떠난 아내 생각이 났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냥 그 아이의 눈빛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더럽고 굶주린 얼굴이었지만 눈이 살아있었다. 삶을 포기한 눈이 아니었다. 나는 돌아가서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어디서 왔느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계하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부모는 있느냐? 그 말에 아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장에서 국밥 한 그릇을 사서 아이 앞에 놓았다.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이내 숨도 쉬지 않고 아이는 먹었다. 다 비우고 나서 그릇바닥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나는 그날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다. 아이를 씻기는데 한나절이 걸렸다. 더러움이 살갗에 박혀 있었다. 아내가 남긴 헌치마를 뜯어 옷을 만들어 입혔다. 아들이 옆에서 말없이 거들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이 밥상에 앉았다. 아이는 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더니 없다고 했다. 순이라고 해라.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순이는 내 집에서 자랐다. 밥도 먹고 글도 조금 배우고 바느질도 익히고 조금씩 사람이 되었다. 아들과 나이 차이가 2살이었다. 5번째 마당, 아들의 혼인. 내가 의식한 것은 아닌데 어느 해부터인가 순이와 아들이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모른 척했다. 순이가 18이 되던 해 아들이 나에게 왔다. 아버지, 순이를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나는 한참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이 맑았다. 거짓이 없었다.
순이한테 먼저 물어봤느냐? 예, 순이가 뭐라 했느냐? 아들이 귀까지 붉어졌다.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배꼽까지 웃은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순이를 불러 앉혔다. 순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이 집에 온 날부터 내 자식이었다. 앞으로도 그렇다. 순이가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래 울었다. 나는 그 등을 가만히 두드렸다. 6번째 마당, 내 집에서 쫓겨나다. 쌀독이 바닥을 보였는가? 며느리가 뚜껑을 열었다가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아들을 불러 무언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나는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들렸다. 아들이 나를 불렀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 잠깐. 아들의 손이 떨렸다. 그 손을 나는 오래 바라보았다. 사달은 아들이 냈다. 친구의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야간 도주한 것이었다. 그의 수확한 작물과 함께 땅도 상당 부분 넘겨야 했다. 어쩌겠는가? 중마고우의 어려움을 참아보지 못해서 낸 일을. 착하고 여린 아들을 나무랄 수도 없었다. 어릴 때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장터를 걸었던 기억이 났다. 손이 참 작았는데 이제는 나보다 컸다. 손이 이렇게 크도록 키웠구나 싶었다. 며느리 쪽을 보지 않으려 했다. 보면 안 될 것 같았다. 순이는 내가 장터에서 데려온 아이였다. 내가 씻겨주고 먹여 키우고 이름을 지어준 아이였다. 그것을 내가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은혜를 잊는 수도 있다. 순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순이도 그냥 사람인 것이었다. 무엇보다 어릴 때 너무 굶어봐서 몸서리치도록 굶는 것을 싫어했고 제 새끼와 제 남편이 무엇보다 중요한 여자였다. 먹을 게 없으니 시아버지를 먼저 내보낼 수밖에. 그 깜냥을 알면서도 마음 어딘가 한쪽이 싸늘하게 저렸다. 며느리가 이미 내 짐을 정리해 두었다. 낡은 보따리 하나, 내 삶의 무게가 그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아들이 더 힘들어 보였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방바닥만 보는 그 얼굴이 어릴 때 잘못을 저지르고 나한테 야단맞던 그 얼굴과 똑같았다. 알겠다. 나는 그 말만 했다. 보따리를 들고 일어섰다. 7번째 마당, 겨울 눈 속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안에서 등잔불 흔들리는 것이 문틈으로 보였다.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손자 녀석들이다. 저것들은 모른다. 오늘 밤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르는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가장 가슴에 박혔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늙은 사람에게도 자존심이 있다. 울지 않는 것이 마지막 남은 내 체면이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치고는 무거웠다. 발자국이 금세 묻혔다.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움직였다. 동네 어귀를 지나고 논두렁 옆 헛간 앞에 섰다. 낡은 지붕에서 눈이 스르르 흘러내렸다. 집 냄새가 났다. 어릴 때 맡던 냄새였다.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문에 손을 대었다가 멈추었다. 그냥 거기 서 있었다. 눈 속에서 숨을 내쉬면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나는 그걸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서 있어도 숨은 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조금 우스웠다. 70평생을 살았는데 헛간 앞에서 자기 입김을 보며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신세가 되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아내 생각이 났다. 굶어서 간 그 사람이 당신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소? 나는 지금 눈 속에 서 있어.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니, 당신이 살아 있었더라도 세상은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지. 그래도 당신이 보고 싶소. 속없이 당신이 보고 싶소. 8번째 마당, 밤의 방문. 날이 밝기 전에 나는 몸을 움직였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굳은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늙었어도 아직 손발이 쓸만했다. 이웃집 장작을 패주고 논 쌓인 길을 쓸어주고 무거운 것을 날라주었다. 품삯을 받지 않았다. 받으면 어디다 쓰겠나. 대신 조금씩 얻었다. 무, 감자, 말린 고추 몇 개, 그것들을 모았다. 아들이 나를 본 것은 그 무렵이었다. 멀리서였다. 나는 아들이 거기 있는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아들도 다가오지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피하면서 같은 마을에 살았다. 아들의 그 얼굴이 가끔 생각났다. 나를 보다가 고개를 돌리는 그 얼굴이 부끄러운 것인지 미안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무서운 것인지. 저녁이면 마을 어귀 느티나무 밑에 앉았다. 거기서는 내 집 굴뚝을 볼 수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면 안심이 되고 연기가 제때 안 올라오면 걱정이 됐다. 나는 그 연기를 보며 하루를 마쳤다. 그것이 부모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이 든 사람의 미련인가? 나는 밤마다 내 집 마당에 들렀다. 소리 없이 갔다.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조심했다. 낮 동안 모아둔 먹거리를 마당 한편에 두었다. 장작도 패서 쌓아두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새벽에 갔다가 새벽에 돌아왔다. 눈이 내리면 발자국이 지워졌다. 눈이 참 고마웠다. 어느 날 밤 무언가를 내려놓으면서 나는 잠깐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이 문에 닿았다. 나무의 차가운 결이 느껴졌다. 이 문을 내가 직접 달았다. 아들이 장가들기 전에 선친과 함께 지은 바로 그 문이었다. 나무를 골라서 손으로 깎아서 경첩도 내가 달았다. 그 문이 나를 막고 있었다. 두드리지 않았다. 두드리면 아들이 나와야 한다. 아들이 나오면 며느리가 깨고 아이들이 깨고 난처해지는 것은 결국 내 귀한 아들이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손을 거두었다. 돌아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내렸다. 달도 없는 밤이었는데 눈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았다. 아득히 밝고 고요했다. 나는 그 빛 속에서 한참 서 있었다. 이래도 괜찮다. 이래도 괜찮다. 몇 번을 속으로 되뇌었는지 모른다. 9번째 마당, 아버지의 먼 여행. 새벽에 일어난 아들이 마당에 나왔다가 마당 한편에 무, 감자, 고구마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장작도 곱게 패여 있었다. 발자국은 없었다. 간밤에 눈이 내렸으니까. 아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도 쌓여 있었다. 그 다음 날도. 며느리 순이도 결국 아무 말을 못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했고 나중에는 무섭다 했다. 무언가 눈물이 차오르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아들은 어느 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만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렇게 길고 긴 겨울을 무사히 보냈는데 마당 한편에 쌓이던 먹거리가 며칠째 끊겼다. 불길한 예감이 든 아들이 온 마을을 뒤졌다. 아버지를 찾았다. 이 마을, 저 마을, 언덕 너머, 장터 근처. 없었다. 이미 없었다. 이웃 동네 사람들이 말했다. 올겨울에 어디서 왔는지 모를 노인 한 분이 동네 일을 다 해주고 갔다고. 이름도 안 가르쳐 줬다고. 그냥 웃기만 했다고. 아들은 문 앞에서 무너졌다. 무릎이 꺾이고 이마가 땅에 닿았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매일 밤 이 문 앞에 섰을 것이다. 문에 손을 댔다가 물러섰을 것이다. 아들을 위해서, 순이를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순이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장터 모퉁이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아이를 데려다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었다. 이름도 없던 아이에게 순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었다. 설마 하던 순이는 그제야 알았다. 시아버지가 매일 밤 자기 집 마당에 먹거리를 두고 가셨다는 것을. 남아있는 가족에게 노인은 떠난 것이 아니었다. 끝까지 거기 있었다. 선친과 함께 같이 세운 그 집을 끝내놓지 못하고 눈 속에서 어둠 속에서 문 앞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모란 이름으로 봄꽃이 활짝 핀 어느 날에 아버지는 어머니의 묘소 옆에서 발견됐다. 오늘은 전해오는 옛날 이야기 가운데 금덩어리와 함께 부부금실의 묘약도준 도깨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전라도 어느 마을에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머슴 갑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갑갑하던 갑석은 그동안 저축한 돈을 몽땅 챙겨서는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점쟁이 집에 도착해 보니 대문 앞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점 한번 보는데 천냥. 천냥이면 효녀 심청이 목숨도 살 수 있을 만한 돈인데 너무 큰 돈이라 깜짝 놀랐지만 이왕 발걸음을 한 것, 점을 보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아서 기다려야 했는데 한나절 기다리니 갑석 차례가 되었습니다. 점쟁이는 한참 갑석을 쳐다보더니 보자기에 무엇인가를 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죽겠다 싶을 때가 오면 이 보자기를 펴보시오. 아무리 궁금해도 아무 때나 펴면 안 됩니다. 내 말을 꼭 명심하시오. 점을 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흘러 정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전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옆고을에 원님이 부임하기만 하면 하룻밤을 못 넘기고 죽어나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목숨이 중하지. 그까짓 벼슬이나 돈이 중한가? 그래서 그런지 공짜로 원님 벼슬을 주고 돈까지 많이 준다고 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그 소문을 듣게 된 갑석은 무릎을 탁 하고 쳤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점쟁이가 준 부적을 쓸 때가 된 거야. 갑석은 옆 고을로 달려가
관아에 가서는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님이 죽어 나간다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으스스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서 촛불 하나만 켜고 앉아있던 갑석은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하고 서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점쟁이가 준 부적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무시무시한 귀신 가면이 3개 들어 있었습니다. 갑석은 얼떨결에, 하나는 얼굴에, 나머지 2개는 되는 대로 양쪽 무릎에 걸쳤습니다. 그러자마자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한 무리의 도깨비가 들이닥쳤습니다. 갑석은 너무 무서워서 이를 딱딱 부딪히며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했습니다. 갑석의 모습을 본 도깨비들이 혼비백산에서는 순식간에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잠시 후 다시 스산한 바람이 불더니 이번에는 아까보다 덩치가 크고 울퉁불퉁하게 생긴 도깨비 하나가 쏙 들어섰습니다. 그러더니 갑석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갑석은 정신을 가다듬고 도깨비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해괴한 장난질이야? 그러자 도깨비가 잔뜩 울상이 되어서는 살살 기면서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사실 우리는 항아리 속에 있는 금덩어리가 변하여 된 도깨비입니다. 이 방 구들장 밑에 파묻힌 지 100년이 넘었는데 아무도 항아리 속에 있는 저희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항아리 뚜껑을 열어달라고 나타나면 우리가 말도 꺼내기 전에 다들 우리를 보고 놀라서 죽어 나자빠졌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금항아리 3개가 묻혀 있다고 알려주려고 온 것뿐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묻혀 있어서 제발 바람을 좀 쐬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나온 것뿐입니다. 이제 나으리께 다 말씀드렸으니까 방바닥을 파서 우리가 바람을 좀 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날이 밝자 갑석은 사람들을 시켜 방바닥 밑을 파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금 항아리 3개가 나왔습니다. 갑석은 2개의 항아리 속에 든 금덩어리를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하나 남은 항아리의 금덩어리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금 항아리 이야기가 퍼지자 갑석의 삼간초가 앞이 갑자기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인사조차 안 하던 사람들이 쌀이며 술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노총각 갑석이 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는 젊은 처녀들이 갑석의 집 대문 앞을 괜히 지나다니기도 했습니다. 세상 인심이 참 묘했습니다. 전에 남의 집 머슴을 살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더니 그런데 문제는 갑석이 여자 경험이 하나도 없는 숙맥이라 도깨비보다 여자를 더 무서워하고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갑석이 좋아하는 낭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장터 포목점에서 배를 파는 처녀 꽃분이었습니다. 꽃분이는 말수가 적고 눈빛이 맑은 처녀였습니다. 다른 처녀들처럼 일부러 웃으며 다가오지도 않았고 금덩어리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날에 갑석이 포목점 앞을 지나갈 때면 괜히 배를 한 번 더 고쳐 접고 멀쩡한 하늘을 한 번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갑석은 그런 꽃분이가 이상하게 마음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도깨비 앞에서는 간이 커졌는데 꽃분이 앞에서는 괜히 쑥스러워져서 발끝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처녀가 대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힐끗 보니 꽃분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갑석이 뛰어나가서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 괜히 무섭고 괜히 어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갑석을 보고는 기다리다 못한 꽃분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도깨비를 보셨나요? 부끄러운 나머지 얼굴이 붉어져서는 괜한 헛기침만 하다가 갑석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도깨비야 뭐. 도깨비 몇 놈을 보긴 했죠. 그러자 꽃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깨비를 생각하면 밤에 무서워서 잠이 안 옵니다. 혹시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갑석은 그 말이 처녀가 자기를 걱정하는 말인 것 같아서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얼굴이 더 붉어지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부터 갑석이 들에 나갔을 때 살짝 집에 와서는 밥과 반찬을 해놓고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두 사람 사이에 홀리 이야기가 조심스레 오고 갔습니다. 두 사람 다 부모를 일찍 여윈 데다가 형제까지 없어서 홀리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에서 나온 금덩어리가 있었지만 갑석은 일부러 큰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밥과 떡을 풍성하게 나누고 돼지 한 마리를 잡은 다음 술을 충분히 돌렸습니다. 홀리날 밤 두 사람은 드디어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갑석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바지 속에 귀신 가면 2개를 양쪽 무릎에 묶고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밤중에 도깨비가 금을 되찾으러 오거나 아내에게 해코지할까 싶어 무의식 중에 무장을 한 것이지요. 신랑이 아내의 옷을 벗기려는데 무릎 부분이 유독 툭 튀어나와 꿈틀거리는 것을 아내가 보았습니다. 아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다리에 혹이 나도 아주 단단히 났네요.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당황한 갑석은 엉겁결에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했습니다. 아, 이건 우리 집안 내력인데 내가 너무 기운이 넘치면 무릎에서 귀신이 튀어나와 춤을 춘다오. 지금 색시가 너무 예뻐서 이놈들이 신이 난 모양이야. 그러자 아내는 당황하기는커녕 바지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 가면 하나를 쑥 빼내더니 자기 얼굴에 쓰고는 갑석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그럼 저도 무릎 귀신이랑 같이 춤을 춰야겠네요. 서방님, 무릎 귀신이 하나 더 남았으니 어서 꺼내보셔요. 오늘 밤 우리 넷이 밤새도록 놀아봅시다. 갑석은 아내의 해악에 배꼽을 잡고 웃다가 결국 내가 졌소. 하며 가면을 모두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갑석은 세상에 아쉽거나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아내가 갑석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 귀신 가면 3개는 이제 쓸모도 없는데 왜 그리 소중히 간직하시나요? 갑석은 허허 웃으며 이게 우리를 만나게 해주고 부자로 만들어준 복덩이 아니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 아내가 잠든 사이 마루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갑석이 나가보니 예전에 만났던 그 덩치 큰 도깨비가 다시 나타나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속삭였습니다. 나리, 드릴 말씀이 있어 실례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사실 항아리가 3개가 아니라 4개였는데 저희가 깜빡하고 하나를 말씀드리지 않았지 뭡니까? 그런데 그 항아리에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부부 금실을 좋게 만드는 묘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항아리 하나를 건네주고 도깨비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석은 그 단지 안에 든 달콤한 꿀을 아내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두 사람은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아들, 딸을 여럿 낳으면서 금실 좋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종종 갑석 부부를 두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은 금덩어리보다 부부 사이가 더 반짝거린다. 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1000냥짜리 점 덕분에 부자가 된 갑석은 남보다 간이 조금 더 큰 덕분에 금덩어리를 챙겨서는 빚도 갚고 장가도 가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북도 정읍군 칠보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 출처는 따로 명기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